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로 따라가고 있죠. 2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2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략 그리고리우스 7세 이후 요 시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2차 십자군. 저희가 1차 십자군을 총 7번의 영상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또 종합적으로 살펴봤죠. 카노사의 권력의 어떤 후속편으로서,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이슬람의 진격에 수세기 동안 이제 당하기만 하던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계에 가한 최초의 대규모 반격으로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비잔틴 제국의 구원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고 이 수니파의 셀주크조, 그리고 시아파의 파티마조로 분열된 이 중동의 이슬람 세계에 심겨진 십자군 왕국으로서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은 총 9번에 걸쳐서 9차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2차 십자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십자군. 자, 오늘은 2차 십자군을 진두지휘한 시토 수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차 십자군은 클리니파 수도원이 주동했다고 하면은 2차 십자군은 시토파 수도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성도 예루살렘이 461년 만에 해방됐다는 희소식에 우울했던 유럽 전역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십자군 원정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 도주했던 이 블루아 백작 스티븐, 그리고 프랑스의 왕의 동생인 위그는 자국 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십자군 왕국이 우뚝 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본국에서 온갖 비난에 시달리죠. 결국 한 명은 등 떠밀려가지고 다시 성지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스티븐이죠. 스티븐. 이 블루아 벽지 스티븐. 블루아 벽지 스티븐은요, 부인이 누구예요? 아델라입니다. 아델라가 누구예요?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의 딸이죠. 윌리엄의 딸. 자, 거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헨리 1세 얘기했죠. 헨리 1세의 딸 마틸다. 그렇죠? 마틸다. 그리고 요사에서 태어난 스티븐. 자, 아버지가 이제 십자군 갔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삼촌인 스티븐이 헨리 1세가 키웠죠. 그리고 자신의 딸 마틸다의 왕위 계승을 도와달라 했는데 맹세해놓고 결국 삼촌이 죽자 마틸다와 내전을 19년간 펼치는 그 스티븐, 그의 아버지입니다. 왜 죽게 됐는가? 돌아왔는데 결국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다시 십자군 갔다가 거기서 재출정했다가 전사하게 된다. 자, 당시 상황은 길거리의 거지들조차 십자가에 맹세하고요. 막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천국 보증수표라고 여겨진 십자군에 동참하려는 기운이 유럽의 도시들을 감싸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는 당연히 상종가를 찍었고요. 자, 그의 선배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어때요? 황제를 파문하고 무릎 꿇림으로써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면, 그의 후배인 우르바누스 2세는 어때요? 십자군 제창으로 교황의 권위를 만방에 떨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배의 전략은 반쪽짜리 성공이었다면은, 그리고 후폭풍이 엄청나게 따랐다고 하면은, 이 후배의 전략은 여러모로 철두철미했고 흥행 대박이었다는 거죠. 자, 1차 십자군 성공으로 이 클리니 수도원에는요, 기부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 수도 원장은 당시 교황을 능가하는 사치를 누렸다고 하네요. 11세기 당시 교회 개혁의 거대한 중심지였던 이 클리니 수도원이 불과 한 세기 만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클리니스톤의 타락은요, 애초에 이 빈곤 문제에 있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인 데서 시작합니다.
이 수도원은 귀족들의 유산 증여가 폭증하던 추세였는데 1차 십자군의 대성공으로 인해서 이걸 진두지 위한 클리니 수도원에 기부금이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예배당을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할 정도였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이로써 이 베네딕트의 이 규율집이 요구한 이 소박한 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치가 횡행했다는 겁니다. 수도원 바깥에 이 교회 감독들의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신들이 비난했지만 막상 자신들은 더 사치스러운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제사는 이 교회 개혁의 큰 방해물이었어요. 자, 이로 인해 다시금 성직 매매가 만연하고 수시로 정치적 음모에 연루되기 일쑤였죠. 결국 축적된 제사는 클리니 개혁운동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 클리니 수도원은요, 크게 세 가지, 즉 성경을 필사하고 노동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공동으로 예배드리고 세 가지를 추구했는데 점차 이 예배의식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시간을 경건에 할애하면서 이 베네딕트가 강조한 육체 노동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도사와 수녀는 뭐합니까? 경건생활만 하고 이 노동 이런 것들, 밥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 이런 것들을 다 평신도에게 시키는 고루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클리니 수도원은요, 이 수도원 생활의 목적을 함께 모여서 집단적 기도를 통해서 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려한 예배의식, 또 종교 음악, 또 교회 건축의 발달, 뭐 이런 분야에서 기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첫 번째, 이 성물을 너무 강조해서 호화롭고 거창한 종교의식을 중시하는 어떤 전례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둘째, 어떤 학문적인 기쁨과 지적 생활에 심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중세 당시 수도원은요, 이 학문 발전에서 특별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에 역행하는 수도원이었다. 셋째, 이 봉건적인 토지 소유를 금지했지만 어떤 봉토 형식이 아니라 기증, 기부 형식으로 막대한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당시 부유한 권력가들은 구원과 사후의 안식처를 위해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기증하는 일이 많았죠. 자, 수도원 개혁의 차기 주자로 나서게 된 시토 수도회는요, 자, 이들은 클리니 수도원의 사치를 비판하면서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를 외칩니다. 이 시토 수도원은 1098년 이 베네딕트계 수도사인 몰로스메 로버트에 의해서 이 시토 지역에 설립이 되는데요. 이들은 작은 교회와 초막을 짓고 고행과 수도, 의복, 식량 등의 자급자족 생활을 합니다. 이 클리니 수도원과는 달리 대부분 농부나 이 빈민 출신의 수도사들이 지원을 했고요. 이들은 또 엄격한 금욕 생활을 강조했다. 이들은 간단한 빵만으로 하루 한 끼 식사를 했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행의 삶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시토 수도원은요, 수도회의 건물과 기구들, 그리고 예배의 형식과 장식물까지도 가장 단순한 것을 사용했는데, 어찌 보면 베네딕트의 규율보다 더 자기 부정적이고 금욕적이었다고 하네요. 이들의 음식과 의복에도 엄격했는데, 반드시 염색하지 않은 값싼 모직으로 된 의복을 입었는데, 하얀색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 검은색 옷을 입어서 검은 수도사, 그리고 시토 수도회는 흰색을 입어서 흰 수도사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유럽의 11세기에는 요 클리니 수도원이 지배했고 12세기는 이 시토 수도원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시토 수도회는 이 클리니 수도회의 호화로운 전례와 의식을 비판했는데요. 청빈과 노동을 중심으로 초기 베네딕트 계율을 강조합니다. 이 수도사들의 노동으로 토지가 개간이 되면서 농업기술과 경영혁신이 일어나게 되죠. 이들은 집단 기도가 아닌 어떤 개인 기도를 중시했는데 이 점에서는 클리니 수도원과 다르죠. 정반대인 거죠. 이 시토 수도회가 낳은 중세 최고의 거인은
누가 뭐래도 성자 버나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의해서 십자군 운동이 진두지휘 되는데요. 그는 수도원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당시 유럽의 양심으로 불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럽의 1100년대 초반이 바로 이 성자 버나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르고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23살에 이 개혁적인 시토 수도회에 들어갔다가 곧 클레어 계곡, 즉 클레르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체적인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의 이름에 클레르보가 붙죠. 그래서 클레르보의 버나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학문에 정통했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인 피터 아벨라르와 학문적으로도 견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자녀들은 이 시토파 수도원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그는 수사학의 대가로서 설교와 강의에서 특별히 탁월했는데, 누구든 그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수도사로 헌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수도사가 될까 걱정하면서 아들을 감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대 많은 사제, 영주, 기사, 주교, 수도원장, 심지어 교황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특히 교황 에우제니우스 3세가 그러했죠. 그는 명성이 이제 점점 높아감에 따라서 정치적, 종교적인 영향력이 높아졌고, 또 교황청 배후에서 상당한 실권을 행사했는데, 특히 2차 십자군 원정을 이제 가능케 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무관의 황제다 이렇게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또 기독교 신앙의 어떤 흐름, 색깔을 바꾼 인물로도 여겨지는데, 이 캔터베리의 안셀름 이분이 화채설 신앙을 강조하면서 어떤 예전적인 기독교를 강조했다고 하면은, 이 버나드는 신학의 정점을 창조주의 사랑을 내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그 신비적 기독교를 주창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버나드의 찬송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가사 가운데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제가 노래 못하지만 이 가사가 바로 이 버나드가 쓴 찬송시라는 겁니다. 그는 사랑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인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독선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첫 번째, 당시 대학자였던 피터 아벨라르를 위험 인물로 낙인 찍고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로, 평화를 그렇게 강조한 그가 무력을 사용하는 십자군을 옹호한 것. 2차 십자군은 전적으로 그의 영향력과 부추김, 선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또 그에게는 마리아 숭배를 가장 강력하게 확산시킨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중세의 신분제는요, 이 신앙 세계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 평신도는 어때요? 영적 신분이 낮아서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리아를 최고의 중보자로 제시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모는 방향을 알려주는 인생항의 별이다. 자, 이는 중세 말기에 이 성모 숭배라는 이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16세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버나드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이 성모 숭배를 퍼뜨린 원조로 굉장히 나쁘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참된 신앙인으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개혁적이고 또 청빈한 수도서였다는 겁니다. 그는 반찬 없이 소금만으로 식사했고 수시로 금식을 했고요. 군주들도 그의 엄한 경고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교황도 그의 일성을 주목했다는 거죠. 그는 비윤리적인 전쟁을 질책하고 일요일이나 절기에는 전쟁 중지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해치지 않는다는 선서를 기사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차 십자군 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토 수도왕, 거기에서 특별히 에이스였던 성자 버나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